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셋집에 들어간 한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정성껏 차려놓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상을 자기 다른 아들이 발로 걷어차는 걸 보고도 오히려 잘했다며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알고 보니 그 모든 뻔뻔함의 이유는 그 여자가 30년간 숨겨온 비밀, 바로 그 아들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결혼 8년 만에 얻은 온전한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었다. 수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직 옅게 남아있는 새 벽지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비록 서울 중심부의 화려한 신축 브랜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남편 민혁과 그녀가 피와 땀을 깎아내며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햇살이 넓은 거실 창을 통과해 짙은 호두나무 색 마룻바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혁이 수연의 어깨를 뒤에서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거친 손마디가 그녀의 피부에 닿자 수연은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평일에는 회사에서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주말에는 밤늦게까지 대리운전을 하며 푼돈을 모아왔다. 수연 역시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는 날이 허다했다. 무엇보다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수연의 친정엄마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기꺼이 내어주신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 수연은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이제야 두 딸에게 각자의 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민혁은 눈시울을 붉히며 장모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두 사람의 평화로운 순간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현관문 너머로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거실의 고요함을 갈랐다. 첫 집들이의 불청객들이 도착한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시어머니 해숙과 시동생 도윤, 그리고 동서 다빈이 차례로 신발을 벗고 들어섰다. 그들의 표정에는 새 집을 마련한 가족을 향한 축하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집안 곳곳을 훑어볼 뿐이었다. 도윤은 거실로 들어오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오는 길이 너무 복잡했다며 요즘 누가 이런 변두리 아파트를 사느냐고 빈정거렸다. 동서다빈 역시 도윤의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애 둘을 키우기에는 집이 너무 비좁고 천장이 낮아 답답하다며 교묘하게 맞장구를 쳤다. 수연은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속이 상했지만 좋은 날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 입술을 꽉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빚을 최소화하여 분수에 맞게 샀을 뿐이며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하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뒤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던 시어머니 해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수연의 말을 잘랐다. 해숙은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빚을 내서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꾸며 놓은 것이 무슨 자랑이냐며 비아냥거렸다.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며느리 혼자만 호강한다는 가시돋친 원망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수연은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묵묵히 참아내며 식탁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친정엄마가 보태주신 돈과 자신이 마트에서 일하며 모은 돈은 교묘하게 지워버리고 오직 아들의 공로만 내세우는 시어머니의 억지는 어저늘의 일이 아니었다. 식탁 위에는 수연이
전날 밤부터 밤을 새우며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해물탕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다. 자리에 앉은 해숙은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매서운 눈빛으로 민혁을 쏘아보았다. 식사하라는 수연의 권유를 무시하고 해숙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다. 동생 도윤이가 시작한 사업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으니 형인 민혁이 이 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대라는 것이었다. 도윤은 형에게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듯 거드름을 피우며 형이 담보만 서주면 이자는 자기가 회사를 살려서 갚겠다고 뻔뻔하게 말했다. 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굳어졌다. 평생 어머니의 뜻을 거역해 본 적 없는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식탁볼을 꽉 쥐었다. 그 불안한 침묵을 깬 것은 수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수연은 도련님의 사업에 이 집을 담보로 잡히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집은 남편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땀과 친정엄마의 노후 자금이 들어간 집이며 아이들의 미래가 담긴 곳이기에 단일 원도 담보로 내놓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녀의 거절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해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해숙은 어디 시어머니가 아들과 이야기하는데 며느리가 중간에서 버릇없이 끼어드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빈 역시 형님이 너무 전기 없다며 시어머니의 편을 들고 나섰다. 가족의 위기를 모른 척하는 것은 형수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다빈의 말에 수연은 차가운 시선으로 다빈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의 등골을 빼먹는 짓은 이제 끝났다고. 도련님의 사업은 도련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수연의 단호한 태도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해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분노로 어깨를 부들부들 떨며 식탁 위에 놓인 무거운 도자기 그릇을 낚아챘다. 그 안에는 방금 끓여낸 뜨거운 국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해숙은 수연을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부으며 그릇을 집어 던졌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방금 전까지 윤기가 흐르던 짙은 색 마룻바닥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도자기 파편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붉고 끈적한 기름기가 아름다웠던 새 마룻바닥을 흉측하게 더럽히며 넓게 번져나갔다. 식탁 의자에 튄 국물 몇 방울이 수연의 하얀 블라우스 옷깃을 더럽혔다. 민혁이 자리에서 튕기듯 일어나 수연을 감싸 안았고 다빈과 도윤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집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맴돌았다.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 사이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해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의 친정교육이 형편없어 어른을 무시한다고 독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자신이 화가 나서 한 행동이니 불만이 있으면 당장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수연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팔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파편이 널브러진 바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수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주방으로 걸어가 두툼한 물걸레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해숙의 발밑으로 걸레를 무심하게 툭 던졌다. 수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견고했다. 그녀는 얼어붙어 있는
해숙과 도윤을 차례로 응시하며 낮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직접 바닥에 엎드려서 이 파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치우시고 마룻바닥의 얼룩까지 깨끗하게 닦아내시라고. 만약 이 걸레를 들지 않으신다면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연의 단호한 선언이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해숙의 눈동자가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두툼한 물걸레를 내려다보는 해숙의 얼굴은 극도의 모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평생 며느리 위해서 군림하며 단 한 번도 거절이라는 것을 당해보지 않았던 그녀였다. 해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연을 노려보았다. 시어머니를 향해 걸레를 던지고 경찰을 운운하는 며느리의 서늘한 눈동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 팽팽한 긴장을 깬 것은 시동생 도윤이었다. 제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 도윤이 씩씩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형인 민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핏대를 세웠다. 형수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집안 꼴이 우습게 돌아간다며 당장 뺨이라도 올려붙여서 길을 꺾어 놓으라는 폭언이 거실을 울렸다. 다빈 역시 남편의 뒤에 숨어 형님이 단단히 미쳤다며 혀를 찼다. 민혁은 입술을 짓씹으며 수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동생을 향해 그만두라며 애원하듯 말했지만 평생 어머니와 동생에게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살아온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도윤은 형의 나약한 태도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도윤의 시선이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듯 거실을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실 한편 병풍이 쳐진 작은 공간에 시선이 멈췄다. 그곳에는 수영과 민혁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차려놓은 제사상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새 집으로 이사한 첫 집들이 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민혁의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일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며느리인 수연이 손수 붙인 정과 과일 그리고 맑은 술이 고인의 낡은 영정사진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도윤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성큼성큼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다. 죽은 아버지가 밥 먹여주냐며 당장 살아있는 동생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귀신 밥상이나 차리고 앉아있는 꼴이 역겹다는 도윤의 모진 말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민혁의 눈이 크게 떠졌다. 안 된다며 다급하게 손을 뻗는 민혁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다리를 높게 들어 올려 정성껏 차려진 제사상에 가장자리를 거칠게 걷어찼다. 무거운 나무상이 허공으로 솟구치며 뒤집히는 둔탁한 파여름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녹그릇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고 정성스레 쌓아 올린 과일과 전들이 먼지투성이인 마룻바닥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맑은 제사용 술이 쏟아져 내리며 짙은 알코올 냄새가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고인의 영정사진이었다. 나무 액자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고 고인의 인자한 미소 위로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무자비하게 박혔다. 그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사상을 엎는 행위는 조상에 대한 가장 끔찍한 모독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륜이었다. 민혁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꺾였다. 그는 산산조각이 난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유리 파편을 치우려다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흘렀지만 민혁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부서진 액자를 가슴에 품고 어깨를 심하게 들썩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평생을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던 맏아들의 세상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해숙은 쓰러진 첫째 아들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도윤의 행동이 통쾌하다는 듯 턱을 치켜들며 이래도 집을 담보로 내놓지 않을 거냐며 오만한 태도로 수연을 압박했다. 다비는 제사상까지 엎어버린 남편의 행동에 내심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뒤로 바짝 붙어 서며 자신의 안위를 챙겼다. 수연은 바닥에 엎드려 우는 남편의 굽은 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이 무섭도록 차갑고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어설픈 연민이나 가족이라는 족쇄는 이 순간부로 완전히 끊어졌다. 저들은 남편의 가족이 아니라 남편의 뼈와 살을 갉아먹는 기생충일 뿐이었다. 수연은 말없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는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붉은색 녹화 표시가 깜빡이는 휴대전화 렌즈가 거실의 참상을 빠짐없이 담기 시작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들, 부서진 도자기, 조각 깨진 영정사진을 안고 흐느끼는 민혁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는 해숙과 도윤의 얼굴이 선명하게 화면에 기록되었다. 갑작스러운 수연의 행동에 도윤이 인상을 쓰며 다가오려 했다. 가족끼리 무슨 짓이냐며 당장 휴대전화를 치우라는 그의 위협적인 목소리에도 수연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수연의 발걸음이 현관문 앞에 멈췄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든 채로 다른 한 손을 뻗어 도록에 수동 잠금 장치를 거칠게 돌려버렸다. 육중한 철문이 완벽하게 차단되며 무거운 기계음이 울렸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칫했고 해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수연은 휴대전화 렌즈를 도윤의 얼굴에 정확히 맞춘 채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인의 제사상이 훼손되었고 새집의 마룻바닥과 고가의 식기들이 모두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영상에 대고 또박또박 진술했다. 이 모든 피해의 액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을 넘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재물손괴죄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수연의 경고가 거실에 메아리쳤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해숙과 도윤 그리고 다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처럼 매서웠다.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 집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수연의 선고가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굳게 잠긴 현관문 앞에서 수연의 서늘한 경고가 떨어지자 거실의 공기는 일순간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자신들을 향해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음을 깨달은 해숙과 도윤의 얼굴에 드디어 당혹감과 균열이 번지기 시작했다.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온갖 폭력과 착취를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들에게 법과 경찰이라는 단어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것은 다빈이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위세만 믿고 얄밉게 구경만 하던 그녀는 일이 형사고발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사색이 되었다. 다빈은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수연을 향해 돌진했다. 형님이라 부르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가족끼리 이깟 일로 무슨 경찰이냐며 오해를 풀자고 다가오는 다빈의 손이 수연의 휴대전화를 향해 뻗어 나왔다. 수연은 재빠르게 몸을 틀어 다빈의 손을 피했다. 그리고 곁눈질로 아직도 바닥에 엎드려 부서진 영정 사진을 쥐고 있는 민혁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무너진 등은 수연의 가슴에 더욱 단단한 분노의 장벽을 세워주었다. 수연은 다빈을 향해 이 상황에서 오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차갑게 선을 그었다. 시동생이 엎어버린 제사상과 깨진 아버지의 사진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물일 뿐이라고 그녀는 쏘아붙였다. 수연의 완강한 태도에 해숙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해숙은 눈에 핏발을 세우고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수연을 향해 다가갔다. 시어머니를 범죄자 취급하는 독한 며느리라며 악을 쓰는 해숙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녀는 수연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는 듯 위협적인 몸짓을 취했고 도윤 역시 어머니의 행동에 힘을 얻어 수연을 향해 험악하게 거리를 좁혀왔다. 수연이 뒤로 물러서며 렌즈를 그들에게 고정하던 찰나 현관문에 도어록에서 날카로운 비밀번호 입력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무거운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집 안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현관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민혁의 누나이자 수연의 시누이인 예진이었다. 예진의 양손에는 집들이 선물로 사온 두루마리 휴지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거실의 참상을 목격한 그녀의 손에서 물건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예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국물로 엉망이 된 마룻바닥 뒤집힌 제사상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동생 민혁, 그리고 수연을 위협하고 있는 해숙과 도윤까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예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이내 무서운 분노가 그녀의 뺨을 붉게 물들였다. 예진은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거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수연을 향해 손을 뻗으려던 도윤이 갑작스러운 예진의 등장에 멈칫하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다. 예진은 망설임 없이 손을 높이 치켜들었고 그녀의 손바닥이 도윤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날아갔다. 무거운 마찰음이 거실을 날카롭게 찢었다. 도윤은 예진의 혼신을 다한 일격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거실 소파 위로 꼴사납게 처박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빈이 비명을 질렀고 해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떴다. 평소 입 바른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공장과 식당을 오가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미련할 정도로 착하기만 했던 첫째 딸의 반란이었다. 예진은 분노로 가슴을 심하게 들썩이며 쓰러진 도윤을 내려다보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상을 네 발로 걷어차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는 예진의 뼈 아픈 일갈이 쏟아졌다. 그녀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도윤을 향해 끓어오르는 저기를 숨기지 않았다. 해숙이 정신을 차리고 예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동생을 때리는 짐승 같은 년이라며 해숙이 예진의 어깨를 밀치려 했지만
예진은 단단하게 버티고 서서 해숙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예진의 눈빛은 해숙을 꿰뚫어 볼 듯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해숙이 다시 한번 손을 치켜들며 예진의 뺨을 때리려던 찰나 예진은 자신의 낡은 크로스백 지퍼를 신경질적으로 열어젖혔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두툼하고 낡은 서류 봉투였다. 예진은 그 서류 봉투를 해숙의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며 맹렬하게 흔들었다. 예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듯했다. 그녀는 낮고 떨리는 그러나 확신의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신이 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도 병원 일이 아닌 공장 미싱을 돌려야 했는지, 왜 수십 년 전 폐업한 변두리 병원에 먼지 쌓인 문서고를 뒤지고 다녔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찾았다는 예진의 말이 이어졌다. 예진은 해숙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 봉투 안에 30년 전 진짜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망하던 날의 진료 기록과 사망 진단서 원본이 들어있다고 선언했다. 해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녀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민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고 수연 역시 휴대전화를 든 채 예진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예진은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오래된 병원 기록지와 누렇게 바른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예진은 입술을 깨물며 억눌린 눈물을 삼키고는 남은 진실을 잔인하게 터뜨렸다. 이 서류들이 증명하는 진실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해숙이 민혁과 예진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진짜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며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던 그 시기에 아버지가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내연녀가 바로 해숙이었고, 그녀가 품고 온 핏덩이가 소파에 처박혀 있는 도윤이라는 충격적인 폭로가 거실을 강타했다. 거실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거짓된 가족의 기둥이 밑바닥부터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예진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너무도 거대하고 참혹하여 거실에 있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오직 예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테이블 위에 쏟아진 누렇게 바른 서류들은 수십 년간 은폐되었던 추악한 기만의 증거처럼 모두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민혁이었다. 그는 산산조각이 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떨렸다. 민혁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과 굳어있는 해숙의 얼굴을 번갈아 향했다. 민혁은 갈라진 목소리로 예진을 향해 되물었다. 누나의 말이 무슨 뜻이냐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부정이 뒤섞여 있었다. 평생을 오직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에 기대어 자신의 꿈과 청춘을 기꺼이 갈아 넣었던 그였다. 동생 도윤의 유학 자금을 대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공사판을 전전했고 어머니의 호강을 위해 투잡을 뛰며 코피를 쏟았던 그의 30년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예진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민혁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고 민혁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빛바랜
옛날 재적등본과 병원 사망 진단서였다. 예지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불과 석 달 만에 해숙이 호적상 어머니로 둔갑하여 올라간 기록을 짚어주었다. 아버지가 병든 아내를 외면하고 밖에서 내연녀인 해숙과 도윤을 데려와 살림을 차렸고 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치밀하게 호적을 세탁했다는 참담한 과거가 예진의 입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민혁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바닥을 뒹구는 남편의 모습에 수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수연은 재빨리 휴대전화의 녹화를 종료하고 민혁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굳은 어깨를 끌어안았다. 수연의 품 안에서 민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라고 믿었던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지난 날들이 얼마나 끔찍한 기만이었는지 자책하며 통곡했다. 한편 소파에 쓰러져 있던 도윤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어머니인 해숙을 쳐다보았다. 다빈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현관문 쪽으로 몸을 피하려 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해숙의 팔을 거칠게 흔들었다. 예진의 말이 사실이냐며 자신이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고 형과 누나가 배다른 형제라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묻는 도윤의 목소리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제야 굳어있던 해숙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들통난 거짓말에 대한 당혹감은 찰나였고 곧이어 그녀 특유의 뻔뻔함과 표독스러움이 얼굴 전면을 덮었다. 해숙은 도윤의 손을 뿌리치고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웠다. 그녀의 입계는 비열한 미소마저 번져 있었다. 해숙은 예진을 향해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며 당당하게 맞섰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애비가 밖에서 죽고 혼자 남겨진 핏덩이들을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제 손으로 밥 먹여 키운 공은 하늘이 아는 법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해숙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수연은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렸다. 예진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녀는 해숙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밥을 먹여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신과 민혁의 피를 빨아먹은 것이라고 소리쳤다. 친어머니가 죽기 전 어린 남매를 위해 악착같이 들어놓았던 생명보험금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행방을 묻는 예진의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다. 해숙이 그 보험금을 전액 가로차의 도윤의 유학비와 외제차를 사는 데 탕진하고 남매를 공장과 현장으로 내몰아본 돈마저 갈취해왔다는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다. 해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법적으로 자신이 보호자였으니 그 돈은 당연히 자신의 몫이며 그것으로 내 새끼 공부시킨 것이 무슨 죄냐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고 하면 집 한 채는 해주는 것이 도리라며 억지를 부리는 해숙의 민낯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바닥이었다.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해숙의 태도에 슬픔에 빠져 있던 민혁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오열하던 민혁은 수연의 품에서 벗어나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연은 남편의 눈동자에서 맹목적인 효심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묵직한 분노가 자리 잡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민혁은 해숙을 향해 다가갔다. 평생 눈을 내리깔고 순종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어머니라 불렀던 여자를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민혁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는 축계 앵령이었다. 그리고 오늘 부서진 모든 물건에 대한 배상 청구와 지난 30년간 가로챈 어머니의 보험금, 그리고 자신이 피땀 흘려 바친 돈까지 모두 법정에서 철저하게 받아내겠다는 민혁의 뼈 있는 선언이 거실을 울렸다. 해숙은 처음 보는 민혁의 차가운 분노에 흠칫 놀랐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소리쳤다. 호적상 여전히 자신이 어머니라며 폐륜을 운운하는 해숙을 향해 수연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수연은 방금 전까지 찍어둔 영상을 보여주며 무단 주거침입과 재물손고해, 그리고 친모의 유산을 횡령한 사기죄까지 모두 엮어 감옥에 보내주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감옥에서 그 훌륭한 모정을 마저 이어가라는 수연의 서늘한 조롱에 해숙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완전히 기세가 꺾인 도윤과 해숙, 그리고 이미 눈치를 보며 현관문 쪽으로 몸을 피한 다비는 쫓겨나듯 집 밖으로 밀려났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나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예진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고 민혁은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수연은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잔인한 진실이 휩쓸고 간 자리는 엉망진창이었지만 거짓된 족쇄를 끊어낸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다. 난장판이 되었던 첫 집들이의 밤이 지나고 새 아파트에는 무거운 고요가 찾아왔다. 바닥에 얼룩은 지워졌고 깨진 파편들은 모두 쓸어 담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던 30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민혁은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안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다. 평생 믿어왔던 세상이 통째로 부정당한 충격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수연은 남편을 억지로 위로하려 들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위로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명확하고 현실적인 복수였기 때문이다. 수연은 남편 대신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창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후 예진과 함께 시내의 대형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예진이 수십 년간 악착같이 모아온 은행 송금 내역서와 친어머니의 병원 기록, 그리고 사망보험금 수령자, 변경 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담당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소멸시효가 쟁점이 될 수는 있으나 미성년자였던 민혁과 예진을 상대로 치밀하게 기망 행위를 벌여 유산을 은닉한 정황이 명백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수연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전날 밤 도윤이 엎어버린 제사상과 파손된 거실 집기들의 피해 견적서,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동영상 증거를 변호사에게 내밀었다. 수연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즉각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도윤의 직장급여와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에 당장 가압류를 걸어
숨통부터 조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연의 얼음장 같은 결단력에 예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며칠 뒤 수연이 준비한 첫 번째 타격이 도윤의 일상을 정확히 꿰뚫었다. 서울 강남의 번듯한 중소기업 마케팅 부서. 도윤은 평소처럼 후배 직원들 앞에서 외제차 키를 돌리며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아들인지, 어머니의 재력이 얼마나 빵빵한지 허세를 부리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인사팀 직원이 굳은 얼굴로 도윤을 호출했다. 사무실 한가운데서 도윤에게 전달된 것은 법원에서 날아온 급여 가압류 통지서였다.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원인이었다. 평소 잘난 척을 달고 살던 도윤이 한순간에 빚쟁이로 전락해 월급을 차압당했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도윤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른 도윤은 황급히 화장실로 숨어들어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날 저녁 수연의 휴대전화가 신경질적으로 울려댔다. 발신자는 도윤이었다. 수연은 식탁에 앉아 물끄러미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수화기 너머로 도윤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형수 제정신이냐며 어떻게 가족끼리 회사에 가압류를 걸어 사람을 망신시킬 수 있느냐는 적반하장의 항의였다. 그는 당장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윤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린 뒤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당신들에게 있느냐는 반문이었다. 텔레비전 파손과 제사상 훼손에 대한 피해액만 1200만 원이며 지난 30년간 가로챈 유산에 대한 반환 소송의 소장은 내일쯤 해숙의 집으로 송달될 것이라는 수연의 통보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앞으로 모든 연락은 이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라며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편 급여 가압류와 다가오는 거액의 반환 소송 소식은 도윤의 가정에도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켰다. 다비는 오직 시어머니 해숙의 재산과 도윤의 번듯한 겉모습만 보고 결혼한 계산적인 여자였다. 시댁의 재산이 모두 사기극의 산물이었고 이제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자 다빈의 태도는 차갑게 돌변했다. 그날 밤 수연이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다시 한번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동서다빈이었다. 수연은 작게 코웃음을 치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빈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며칠 전 거실에서 수연을 향해 표독스럽게 대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다빈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이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반성하고 있다며 가증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은 시어머니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며 동정을 구하는 그녀의 말에 수연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수연이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끊겠다고 차갑게 응수하자 다빈의 입에서 뜻밖의 제안이 흘러나왔다. 형님이 자신을 형사 고소 명단에서 빼주고 도윤의 빚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준다면
형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하나 넘기겠다는 것이었다. 다빈의 말에 따르면 도윤은 소송에 대비해 자신의 숨겨둔 비상금과 회사에서 빼돌린 공금을 다른 차명 계좌로 은닉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빈은 자신이 그 모든 자금 흐름과 차명 계좌 내역이 적힌 수첩 즉 도윤의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어둠이 내린 거실에서 수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탐욕으로 뭉친 모래성 같은 가족이 돈줄이 마르자마자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수연은 내일 오후 자신의 집 근처 카페로 그 장부를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저들의 목을 완벽하게 조일 올가미가 수연의 손에 쥐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한적한 카페. 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와 스카프로 얼굴을 잔뜩 가린 다빈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들어왔다. 전날 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다급한 목소리만큼이나 초조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다빈은 수연을 발견하자 쫓기듯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맞은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수연은 다빈의 호들갑스러운 옷차림을 훑어보며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렸다.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범죄자 같은 꼴이었다. 다빈은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뒤 자신의 고가 명품 가방에서 작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은밀하게 밀어보냈다. 이게 도윤 씨가 숨겨놓은 차명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이 적힌 장부라고 말하는 다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회사에서 몰래 빼돌린 리베이트와 비자금 내역까지 전부 여기에 적혀 있으니 이것만 있으면 반환 소송은 물론이고 도윤을 횡령죄로 엮어버릴 수도 있을 거라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다빈의 눈빛에는 남편을 팔아넘겨서라도 자신의 안위를 챙기겠다는 지독한 이기심이 번뜩였다. 수연은 가죽 수첩을 집어들고 천천히 책장을 넘겼다. 다빈의 말대로 도윤의 더러운 돈줄이 날짜와 금액별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수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다. 이 장부 하나면 소송의 승패를 떠나 도윤의 사회적 생명까지 완벽하게 끊어놓을 수 있었다. 수연이 수첩을 자신의 가방에 챙겨 넣자 다빈이 다급하게 수연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약속대로 자신은 형사고소 명단에서 빼주고 도윤과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속은 피해자로 증언해달라는 다빈의 뻔뻔한 요구가 이어졌다. 수연은 다빈의 손을 불결한 것을 만진 듯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자신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집어들었다. 다음 순간 수연은 컵 안에 가득 담겨 있던 얼음과 차가운 커피를 다빈의 가슴팍과 그녀가 아끼는 명품 가방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부었다. 차가운 얼음 덩어리들이 다빈의 실크 블라우스를 때리며 바닥으로 요란하게 쏟아졌고 짙은 갈색 커피 국물이 그녀의 가방을 흉측하게 적셨다. 다빈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튕기듯 일어났다. 카페 안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을 향했다. 형님 미쳤냐며. 지금 무슨 짓이냐고. 악을 쓰는 다빈을 향해 수연은 감정이 메마른 눈동자로 차갑게 응수했다. 이 커피는 제 사상을 엎을 때 옆에서 낄낄거리며 비웃었던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이자일 뿐이라는 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장부를 가져왔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혼은 당신들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수연의 단호한 선언에 다빈의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수연은 가방을 챙겨 들고 커피를 뒤집어 쓴 다빈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빠져나왔다. 배신자에게 어설픈 관용을 베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같은 시각 수연이 다빈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고 있을 때 민혁의 회사 로비에서는 기막힌 총욱이 벌어지고 있었다. 점심시간을 맞아 직원들이 삼삼오오 로비로 쏟아져 나오던 참이었다. 회전문 입구 쪽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도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하다 그 무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곧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사람들 한가운데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해숙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낡은 옷을 주워 입은 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노인네의 행사액을 하고 있었다. 해숙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며느리한테 홀려서 늙은 어미를 길거리로 쫓아낸 불효막심한 아들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며 민혁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아들이 내 전 재산을 가로채고 나를 고소까지 해서 이제는 목을 메고 죽을 수밖에 없다며 악다구니를 쓰는 해숙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직원들의 시선이 점차 민혁을 향해 싸늘하게 꽂히기 시작했다. 민혁은 수치심과 분노로 몸이 굳어버렸다. 평생을 희생해온 직장에서 어머니라 믿었던 여자의 거짓된 눈물에 순식간에 페류나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다. 민혁이 다가가 해숙의 팔을 잡고 제발 일어나시라며 만류했지만 해숙은 오히려 민혁의 손을 뿌리치며 더 크게 비명을 질렀다. 아들이 어미를 때린다며 바닥을 뒹구는 해숙의 모습은 광기에 가까웠다. 민혁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로비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군중을 헤치고 들어왔다. 수연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수연은 주저앉아 있는 해숙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콧방귀를 꼈다. 그녀는 당황한 민혁의 손을 꽉 잡아 자신의 뒤로 물러서게 한 뒤 가방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들었다. 수연의 눈동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저 가증스러운 가면을 모든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박살내버릴 시간이 온 것이다. 점심시간의 번잡함이 절정에 달한 회사 로비. 해숙의 광기, 어린 울부짖음과 민혁의 창백한 얼굴을 둘러싼 군중의 웅성거림은 점차 날카로운 비난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사건의 내막도 모른 채 바닥에 나뒹구는 늙은 어머니의 가련한 행색과 눈물에 동요하여 민혁을 페루나로 몰아가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수연은 남편의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그 차가운 시선들을 묵묵히 견뎌냈다. 지금 여기서 물러선다면 해숙의 비열한 각본대로 남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을 얻게 될 것이 분명했다. 수연은 가방에서 꺼낸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민혁의 서류 가방 위에 단단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화면을 몇 번 터치했다. 해숙은 수연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바닥을 치며 더 높은 목소리로 통곡을 시작했다. 독한 며느리가 나타나 시어미를 죽이려 든다며 사람들을 향해 억지 동정을 구하는 그녀의 연기는 그야말로 눈물겨웠다. 하지만 나오미 씨 해숙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는
곧 로비 전체를 가득 채운 거대한 파열음에 묻히고 말았다. 수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날카롭고 선명한 음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지난 집들이 날 예진이 서류를 들이밀었을 때 해숙이 내뱉었던 바로 그 생생한 육성이었다. 스피커에서는 법적으로 자신이 보호자였으니 그 보험금은 당연히 자신의 몫이며 피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걷어 먹인 공로를 인정해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던 해숙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로비의 대리석 벽을 타고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 친자식의 유학비와 외제차를 사는데 탕진했다는 예진의 추궁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맞서던 그 모든 대화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순식간에 로비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해숙을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직원들의 표정이 경악과 혐오로 일그러졌다. 바닥을 치며 통곡하던 해숙의 팔이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인 채 굳어버린 해숙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수연의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로비를 갈랐다. 전처가 암으로 투병하는 동안 불륜으로 아이를 낳아 들어온 것도 모자라 사망보험금을 훔쳐 친자식을 먹여 살리고 남은 남매의 노동력을 착취해온 당신의 그 추악한 입에서 감히 엄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는 수연의 서늘한 일갈이 쏟아졌다. 수연은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돌렸다. 이 여자는 30년간 남편의 돈을 뜯어먹은 기생충이며 지금 제발 저려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곳에 와서 마지막 쇼를 벌이고 있다고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며 해숙을 향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동정은 순식간에 경멸로 바뀌었고 수군거림은 해숙을 향한 비난으로 방향을 틀었다.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해숙은 더 이상 눈물 연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녀는 도망칠 곳을 잃은 쥐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까의 병약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어린 눈으로 수연과 민혁을 노려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해숙은 수연을 향해 저주 섞인 폭언을 내뱉으려 했지만 로비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회전문을 빠져나갔다. 민혁은 멀어지는 해숙의 뒷모습을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거대한 죄책감과 압박감이 그 뒷모습과 함께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수연은 민혁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도망친 해숙이 모멸감에 치를 떨며 자신이 살고 있는 넓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아파트 복대는 해숙의 고급스러운 옷가지들과 화장대 식기류 등 그녀의 개인 짐들이 볼품없이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현관문 앞에는 붉은색 글씨로 쓰인 거대한 압류 딱지가 무자비하게 붙어 있었고 굳게 닫힌 문은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았다. 어리둥절한 해숙이 다급하게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뿐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해숙이 경비실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따져 묻자 경비원은 딱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늘 아침 일찍 은행 사람들이 찾아와 아파트를 압류하고 문을 잠가버렸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벼랑 끝에 몰린 도윤이 자신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숙 몰래 이 아파트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었다. 자신의 친자식인 도윤마저 살 길을 찾기 위해 해숙의 마지막 재산까지 훔쳐 달아난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 남의 피를 빨아먹고 군림했던 해숙은 자신이 애지중지 키웠던 친자식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 해숙은 자신의 짐들이 널브러진 복도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질렀지만 닫힌 문은 2번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것은 참혹하고도 완벽한 인과응보의 시작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편애했던 친자식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해숙은 반쯤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며칠 밤을 찜질방과 여관을 전전하며 도윤을 찾으려 발버둥 쳤지만 도윤은 이미 종적을 감춘 지 오래였다. 그 사이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이 해숙의 임시 거처로 무자비하게 날아들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남아있지 않은 해숙에게 그 거대한 청구 금액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편 종적을 감췄던 도윤의 상황은 해숙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빈이 수연에게 넘긴 비밀장부는 도윤의 남은 숨통마저 완벽하게 끊어놓는 결정적 무기가 되었다. 수연은 그 장부를 단순히 소송의 증거로만 쓰지 않았다. 그녀는 도윤이 다녔던 회사의 감사실에 장부의 사본과 함께 익명의 제보를 넣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도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거래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회사는 즉각 도윤을 해고 조치함과 동시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급여는 이미 가압류 상태였고 도윤이 살던 전셋집 역시 위약금과 빚잔치로 산산조각이 났다. 설상가상으로 다비는 이 모든 상황을 핑계삼아 도윤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며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도윤은 며칠 동안 싸구려 여관방에 틀어박혀 독주를 들이켰다. 알코올로도 지워지지 않는 극도의 절망감은 점차 맹목적인 분노로 변질되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수영과 민혁의 탓으로 돌렸다. 형과 형수가 그깟 제사상 하나 엎은 걸로 유난을 떨지만 않았어도 옛날 일 좀 들춰내며 핏대를 세우지만 않았어도 자신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비열한 자기 합리화가 도윤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깊은 밤, 도윤은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민혁의 아파트 단지로 숨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공사장에서 주운 길고 묵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눈빛은 초점을 잃고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짐승의 눈이었다. 도윤은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가 민혁의 집 현관문 앞에 섰다. 그는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육중한 철문이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찌그러졌고 늦은 밤의 고요한 아파트 복도가 공포스러운 소음으로 가득 찼다. 도윤은 문을 걷어차며 당장 튀어나오라고 다 부셔버리기 전에
문을 열라고 악을 썼다. 집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다. 집 안에서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수연과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화면 속 도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수연이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 민혁은 아이들을 안방으로 피신시키고 문을 굳게 잠갔다. 하지만 도윤의 광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도어록을 쇠파이프로 사정없이 내리쳐 박살내버렸다. 기계음이 끊어지고 잠금 장치가 망가지면서 문이 반쯤 열린 틈으로 도윤의 번뜩이는 눈동자가 보였다. 그 순간 평생 동생에게 양보하고 굽히기만 했던 민혁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가짜 가족은 없었다. 지금 그의 뒤에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진짜 가족 수연과 아이들이 있었다. 도윤이 부서진 문틈으로 억지로 몸을 밀어 넣으며 들어오려던 찰나였다. 민혁이 현관 쪽으로 무섭게 돌진했다. 그는 문틈으로 들어온 도윤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그대로 밖으로 밀어내며 함께 복도로 뒹굴었다. 도윤이 당황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려 했지만 민혁의 동작이 더 빨랐다. 민혁은 도윤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도윤을 복도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과거에 여전 유약했던 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먹에 담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민혁은 도윤의 멱살을 쥔 채 내 놈이 감히 내 아내와 아이들을 위협하느냐며 짐승처럼 포효했다. 평생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자신의 피를 빨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정을 파괴하려 드는 도윤을 향한 민혁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민혁이 도윤을 바닥으로 패대기치며 거칠게 제압했다. 도윤은 형의 낯선 힘과 기세에 완전히 압도되어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만 흘렸다. 바로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복도로 뛰어 올라왔다. 수연은 현관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엎어진 도윤을 내려다보았다. 경찰들이 도윤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는 동안 수연은 경찰을 향해 특수 협박과 주거 침입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까지 모두 적용해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했다.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도윤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수연을 향해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도윤의 절망적인 외침을 뒤로한 채 민혁은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무너진 현관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섰다. 벼랑 끝에서 발버둥 치던 쥐는 결국 스스로 완벽한 파멸에 덫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도윤이 특수 협박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된 이후 수연과 민혁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싸움은 민사법정이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기만과 착취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빼앗겼던 재산을 온전히 되찾아와야 할 최후의 관문이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복도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연과 민혁 그리고 예진은 변호사와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그들의 맞은편 초라한 국선 변호사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해숙의 모습은 몇 달 전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고 비참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원고 측 변호사가 예진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친어머니의 사망 직후 법정 대리인이었던 해수기 생명보험금 전액을 인출해간 은행 기록이 스크린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어서 민혁과 예진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공장과 공사판을 오가며 번 돈이 매달 해수계 통장으로 꾸준히 입금된 내역이 수십 년 치에 걸쳐 펼쳐졌다. 해수기 그 돈으로 도윤의 유학비와 결혼 자금을 대고 자신의 사치품을 사는 데 쓴 신용카드 내역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작게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해수계 국선 변호사는 힘없이 반박했다. 당시 법적 보호자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한 것일 뿐이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모든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주장은 곧이어 예진이 증인석에 서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예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이 과거의 참상을 증언했다. 해수기 병원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어린 민혁을 방치해 청력을 잃을 뻔했던 밤의 기억 학비가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야 했던 자신의 청춘, 그리고 해수기 남매에게 늘 너희는 어차피 공부머리가 아니니 몸으로 때워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폭언을 일삼았던 일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최후 변론의 시간이 되자 해숙은 판사의 허락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무지하고 못 배워서 저지른 죄라며 남편 없이 어린 자식들을 거두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여자의 몸으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며 판사를 향해 동정심을 구하는 해숙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탐욕을 인정하지 않는 가증스러운 연극의 절정이었다. 그때 원고 측의 요청으로 마지막 증인이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과거 예진과 함께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던 동료였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당시 예진이 밤낮 없이 교대 근무를 뛰며 번 돈을 해숙에게 모두 빼앗기고 자신은 낡은 기숙사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던 참혹한 생활을 증언했다. 그리고 예진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언젠가는 이 돈을 모아 동생 민혁만큼은 대학에 보내고 싶다고 되뇌던 말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증언이 결정타였다. 모든 상황을 묵묵히 듣고 있던 판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판결은 수영과 민혁의 완벽한 승리였다. 재판부는 해숙의 기망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친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원금과 지난 30년간의 법정 이자를 더한 막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민혁과 예진이 성인이 된 이후 송금했던 금액 역시 위법한 착취로 인정하여 전액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숙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판결이 끝나자 해숙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 쓰러졌다. 법원 경위들에게 들려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고 볼품없었다. 수영과 민혁 그리고 예진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30년간 자신들을 올감했던 지독한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서울 시내에는 세찬 장대비가 쏟아졌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민혁은 예진을 집에 바래다주고 수연과 함께 아파트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젖은 우산을 접고 현관으로 들어서려던 찰나 아파트 공동 현관 앞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비를 흠뻑 맞은 채 웅크리고 있는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다. 해숙이었다. 그녀는 빗물에 젖어 생쥐 꼴이 된 채 수연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해숙은 수연과 민혁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기어와 두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잘못했다며,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해달라는 해숙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갈 곳이 없으니 제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배가 너무 고프니 따뜻한 밥 한 끼만 달라고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에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처절한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민혁은 굳은 얼굴로 해숙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연은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무릎 꿇은 해숙을 향해 입을 열었다. 법정에서의 판결로 이미 모든 관계는 끝났으며 이제 당신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타인일 뿐이라고. 비에 젖은 해숙의 얼굴 위로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해숙의 앙상한 어깨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민혁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굳게 닫힌 수연의 마음을 조금도 열지 못했다. 수연은 남편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아 자신의 뒤로 물러서게 했다. 수연은 무릎 꿇은 해숙을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도 차가웠다. 당신이 우리에게 갚아야 할 빚은 밥 한 끼나 하룻밤의 잠자리가 아니라고. 지난 30년간 내 남편과 형님이 도둑맞은 인생과 친어머니의 목숨값이라고. 수연은 못을 박았다. 당신에게 베풀 동정이나 온정은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으니 이제 그만 당신이 만든 지옥 속에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라는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다. 수연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민혁을 이끌고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민혁은 마지막 순간 복도 바닥에 엎드린 해숙의 처참한 모습을 참아 외면하지 못하고 망설였지만 수연이 쥐고 있는 손의 단단한 온기가 그의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끊어내 주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며 외부의 빗소리와 해숙의 희미한 울음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 문을 경계로 한쪽은 과거의 추악한 자네들이 씻겨 내려가는 차가운 폭우 속이었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이겨낸 가족이 서로를 보듬는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였다. 잠시 후 아파트 경비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숙을 연행해 갔다는 소식이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그것이 수연과 민혁이 들은 그 여자의 마지막 소식이었다. 그들의 복수는 철저하고 완벽했다.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막대한 배상금은 민혁과 예진의 몫으로 정확하게 나뉘었다. 민혁은 자신의 몫으로 들어온 돈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집을 살 때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데 썼다. 매달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이자 부담이 사라지자 민혁은 더 이상 주말밤을 새우며 대리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사랑하는 아이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는 평범한 가장의 행복을 되찾았다. 예지는 돌려받은 돈으로 시내의 조용한 골목에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꿈을 잊고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이름을 건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예진의 빵집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고소한 빵 냄새와 함께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시간이 흘러 부서지고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깨졌던 텔레비전 자리에는 더 크고 선명한 최신형 모델이 걸렸고 흠집이 났던 마룻바닥은 윤기가 흐르는 새 자재로 말끔하게 교체되었다. 수연은 자신이 평소 갖고 싶었던 화사한 꽃무늬가 그려진 그릇 세트를 새로 장만해 찬장을 가득 채웠다. 집 안 곳곳에 배어있던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은 가족의 웃음소리와 함께 서서히 옅어져 갔다. 어느 맑은 주말 저녁, 완벽하게 단장된 거실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불청객도 거짓말도 없는 진짜 가족만을 위한 온전한 집들이었다. 예지는 자신이 직접 구운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수연의 친정엄마도 예쁜 난초 화분을 들고 딸의 집을 찾았다. 그날 저녁 집들이 음식과 함께 거실 한편에는 작은 상이 하나 더 차려졌다. 그 위에는 과일과 정갈한 음식이 올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한 여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바로 민혁과 예진의 친어머니였다. 두 남매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를 위한 온전한 제사상을 차려 올릴 수 있었다. 민혁과 예진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술잔을 올렸다. 묵묵히 흘러내리는 두 사람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그리움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예진이 만든 케이크를 자르며 모두가 웃음꽃을 피웠다. 거실 소파 위에서는 두 딸이 새로 깐 마룻바닥을 뒹굴며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렸다. 민혁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식탁 아래로 수연의 손을 찾아 단단히 깍지를 꼈다. 민혁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으며 수연은 평곤하고 아름다운 이 풍경을 조용히 눈에 담았다. 지독한 사슬을 끊어내고 자신의 손으로 당당하게 지켜낸 가족의 진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저녁 바람은 그 어떤 날보다 시원하고 달콤했다. 그것은 지독한 과거의 잿더미를 완벽하게 쓸어내고 오롯이 자신들의 힘으로 지켜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쾌한 바람이었다.